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약 4년 반이 지난 1919년 1월 18일, 주요 참전국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파리 강화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승전국들은 의도적으로 이날을 회담 시작일로 선정했는데, 이는 정확히 48년 전 같은 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황제 비델름 1세의 즉위식이 거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리 강화회담의 결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베르사유 조약뿐만 아니라 독일 외 다른 국가를 둘러싼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생제르맹 조약, 뇌이 조약, 트리아논 조약, 세브로 조약 등도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회담 시작일 날짜를 잡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승전국들, 특히 독일과의 전쟁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국가 중 하나였던 프랑스에게는 패전국인 독일에게 실제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심리적 굴욕까지 안겨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특히 불과 14년 후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고 그로부터 또 몇 년 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판만을 생각한다면 베르사유 조약을 단순하고 부족하기만 한 조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르사유 조약은 생각보다 승전국들 사이에 훨씬 복잡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율한 끝에서야 탄생한 조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베르사유 조약 시리즈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이 조약의 체결 과정에 있어 주요 참가자들은 누구였는지, 이들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졌었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갈등이 어떠한 식으로 해결되어 마침내 조약의 내용이 완성되었는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파리 강화회담은 무려 30개가 넘는 국가들의 대표들이 참가한 당대로서는 유례없이 큰 규모의 회담이었지만,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참가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사실 처음부터 입장 차이가 존재했는데, 이는 영국이 처음부터 파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담을 열자고 주장한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영국은 장소 자체에 많은 감정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파리가 아닌 보다 작고 조용한 곳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이런 제안을 듣고 이전까지만 해도 냉정하고 침착하기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대표 클레망소가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어쨌든 영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국가 중 하나였던 프랑스에서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파리를 제외하고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리가 회담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역사상 이와 비슷한 대규모 국제회담은 유럽 강대국이 나폴레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1815년 빈에서 한번 열렸었는데, 영국은 빈 회의에는 14명의 공식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파리 회담에는 400명이 넘는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런 공식 대표단 말고도 수많은 기자들과 비공식 사절단을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30개가 넘는 국가의 대표단이 참가한 파리가 얼마나 시끌벅적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 회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누가 뭐래도 미국, 그 중에서도 특히 재직 중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영토 밖으로 나섰던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윌슨은 파리에 도착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다른 대표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때까지만 해도 바다 건너에 있는 낯선 땅으로만 여겨졌던 미국의 대통령을 보며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기나긴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낼 인물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미국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윌리엄 벌릿이라는 외교관이 회담 도중 사직하고 파리를 떠나며 모래밭에 누워 세계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나 지켜봐야겠다고 말한 점은 이 회담이 차후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과정을 거치게 될지 잘 보여줍니다. 파리에 도착한 윌슨이 가장 많이 의견을 조율해야 할 상대는 영국과 프랑스의 총리였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와 조지 클레망소였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3인이라는 말을 들으며 회담을 진행했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이해 없이 베르사유 조약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1863년 태어난 로이드 조지는 웨일스의 석탄 탄광 마을 출신의 인물이었고, 상인과 지주 엘리트 계층에 맞서 노동자 계층을 대표하며 정치적으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복지 정책을 도입했지만 동시에 영국의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영국의 보어 전쟁을 비판하며 전쟁을 통한 영국 제국의 확장에 반대했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 역시 개입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1914년 8월 참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연설에서 이전에 자신이 영국의 전쟁을 반대한 것과 현재 참전에 찬성하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영국이, 그리고 지금은 독일이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군사적 수단으로 지배하고자 했기 때문에 두 전쟁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도덕적 확신,
그리고 상류층이 아닌 일반적인 계층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는 장점으로 로이드 조지는 전쟁과 관련된 각종 장관직과 요직을 거치며 총리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따라서 파리 강화회담에 참가했을 무렵 그는 자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과 실질적 힘을 모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총리였던 클레망소 역시 로이드 조지와 비슷한 정치적 경로를 거친 상태였습니다. 로이드 조지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비주류인 웨일스 지역 출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클레망소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파리 서쪽의 방데라는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클레망소 역시 교회와 부유한 계층의 제도적 특권에 반대하면서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치적 라이벌 중 한 명이었던 레몽 푸앙카레는 그를 가리켜 재앙적 인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재앙을 방지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클레망소 역시 독일과의 전쟁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소는 또한 전쟁 와중에 군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략적 선택을 스스로의 확신으로 강행하고 역으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윌슨의 경우 대통령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럽의 총리들과는 달리 언제든 정권이 무너질 위험은 없었지만 정치 경력 내내 한 번도 자국 내에서 전 국민적 지지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내분으로 가까스로 승리할 수 있었고, 1916년 재선 선거에서는 밤에 잠들 때까지만 해도 패배했다는 것을 확신하며 잠들었을 정도로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윌슨은 유럽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국제 외교 무대에 익숙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내내 미국의 도덕적 우위를 확신하긴 했지만 1913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의 행정부가 외교 문제에 골몰해야 한다면 그것은 운명의 아이러니일 것이라고 썼을 정도로 외교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윌슨은 나머지 두 명과는 다르게 초기까지만 해도 전쟁에 미국을 개입시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는 자국민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중립을 호소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를 사실상 지원하면서 이득을 챙겼는데, 이 때문에 독일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로부터도 불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미국이 말로는 참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자신들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전쟁으로 인한 단물만 빨아먹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사실 이런 애매한 입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의 불안한 지지도로 인한 것이었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엄격한 고립주의를 원했던 여당, 곧 민주당과 이를 비판하는 공화당 사이의 입장을 애매하게 조율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애매한 입장은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재개하면서 동시에 멕시코와 반미국 동맹을 획책하는 것이 탄로나면서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일단 참전을 결정하자 윌슨은 전쟁에 대한 자신의 원칙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클레망소나 로이드 조지와는 달리 윌슨은 국민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는 결코 자국민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으며, 따라서 전쟁을 일으킨 독일 제국의 경우에도 비민주적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황제를 폐위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면 일반 독일인들까지 전쟁의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민주적 정부끼리 서로 협력하는 국제연맹의 창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문제는 클레망소와 로이드 조지는 윌슨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이드 조지는 영국의 대부분의 외교관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대륙에서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나의 국가, 즉 독일 제국이 대륙 안에서 지나치게 강해졌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견제에 실패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런 이해는 영국이 생각한 전후 질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독일을 지나치게 약화시킨다면 이번에는 독일 제국이 견제를 받지 않고 균형을 깨트린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그렇게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강화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쟁의 책임을 오롯이 독일에게서 찾았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1871년 자기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실전적 위협이 되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레망소는 민주주의의 도입이 독일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윌슨의 주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독일인들이 스스로 개혁하거나 패배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래에도 독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을 크게 약화시켜야 했고,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동맹이 갖춰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클레망소는 윌슨이 제안한 국제연맹 역시 애초 윌슨의 생각, 즉 자유로운 민주정부끼리의 협력을 통한 갈등 중재의 목적에서 찬성한 것이 아니라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찬성했습니다.
이처럼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전후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함께 모였지만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3인이라 불리는 이 인물들은 전쟁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사정까지 자세히 알지 못한 프랑스인들은 윌슨을 맞이하며 마치 구세주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지지를 보냈지만 이러한 환대는 머지않아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